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인식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엄세별 의원님 이상 3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이인식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고성미, 엄세별 의원은 일문 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 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일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개청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발전을 뒤로하고 더 넓은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은 공공 건축물의 안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을 수 있는 시작은 교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급 공사의 부실 공사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 논란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의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관내 2개의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우선 시흥5동 주민센터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는 준공 후 하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11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12번의 하자 발생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누수를 잡지 못해 작은 물길을 만들어놨고 지하 1층과 2층 벽에도 누수가 진행 중이며 균열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7면, 지하 1층 10면의 주차 면수와 공연장, 창고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1층 주차장은 적진물로 인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24시간 환풍기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주차 충전 설비가 2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수, 습기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훈회관은 2018년 10월 17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1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보훈회관도 4변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누수와 균열 등 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름의 습기로 인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는 두 개의 건축물을 봐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된 설계 변경은 건물의 하자뿐 아니라 공기의 연장과 비용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부터 신중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의 기초 단계로부터 전문가와 담당, 감독, 감소 부서의 면밀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설계 단계에서 설계 용역권별로 1:1 설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설계 용역의 착수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자문단의 구성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설계 자문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잦은 사유와 건축 설계 자문단의 확대, 효율적인 운영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 설계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점검 체계의 재구축도 필요합니다. 현재 관내 시설물의 하자 점검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대상으로 일부 건물을 정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그의 건물은 점검표를 이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설물 과시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415건의 시설물 중 겨우 6개 시설물에 기술시민 감사관 4명과 기술 담당 직원 1명이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상 시설물 609건 중 겨우 3개의 시설물에 기술시민 감사관 1명, 담당 직원 1명, 단 2명이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의미 드는 횟수와 인력입니다. 현장 점검은 인력 부족, 그의 점검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결과는 최종 하자 미실시가 4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종료 후 검사가 26건 지적되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설정 소홀도 4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하자 점검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강급 공사도 포함한다면 하자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295건의 공사 중 1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공인공사는 최근 3년간 142건의 공사 중 4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번 공사하면 1번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장 점검 확대 및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는 페널티 부여와 강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검사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 개선 방안 및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하자의 빠른 발견과 조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나 하자를 발견한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의 격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요건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교육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놓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지역사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풍부한 교육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앞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학교의 신설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초등학교가 18개 있지만 일반 중학교는 9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 1,314명, 2022년 1,430명, 2023년 1,250명이고 2024년은 1,163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2021년 1,239명, 2022년 1,173명, 2023년 1,236명이고 2024년에는 1,210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산출적인 수치로만 봐도 2024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입학생보다 중학교 입학생이 더 적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와 다음 연도 특정화 중학교를 제외한 일반 중학교 입학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6학년 입학생은 1,224명이지만 2022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113명이고 2022년 6학년 학생 수는 1,312명이지만 2023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이 1,236명입니다. 2023년 6학년 학생 수는 1,238명이고 24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이 1,210명입니다. 이처럼 6학년 학생 수에 비하여 관내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난의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6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금천구의 중학교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타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한 전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중학교까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금나라 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등 통학 환경마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학교의 부족과 불편한 통학 환경은 금천구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하위권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를 설치를 가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본의원은 2023년 6월에 있었던 제244회 정례 구정 질문에서도 이음학교 설치에 대하여 질의했고 집행부의 여러 노력에 대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노력하여 주시고 그런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협의, 협청 등 수동적인 사세로는 이음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연구영합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접 이음학교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포함한 관내 초중학생들의 추계를 파악하고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 설치 시 기존 학교의 이전 재배치와 활용 방안, 배정 지역과 기존 변경에 따른 통학 환경 안전 등의 개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의 자료로 이음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영국 영역 등 추진을 통한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음학교 설치는 국방부, 집행부, 서울시 교육청, 남부지원교육청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추진을 위하여 TF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공원 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는 48개소의 도시공원, 11개소의 기타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공원은 41개소로 면적은 넓지는 않지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정비 현황을 보면 공원명 안내판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는 물론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 점검은 물론 안내판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41곳에 달하는 어린이 공원의 정비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 답변 후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안전국 소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서울시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 간담회에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통해 그 당위성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서명부와 청원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올해 당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하여 지역 의원님에게 추진 상황 공유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와도 공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학교 유치 관련 협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더라도 금천구 내 전체 중학생 수는 감소하여 남부 학교군 내 분산 배치가 가능한 현실이므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 아직 변한 것은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에 우리 구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 정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하자 보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국공사의 특성상 건축, 기계, 전기통신 및 소방 등 공사별 여러 업체로 구분하여 분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낙찰 등으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에 따른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 의뢰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후 최대 5년까지 공정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는 바 정기 검사를 매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 검사 시까지 미조치된 하자는 보증기관에 하자 보증 해제 유보 요청을 하여 조치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하자 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 보증기관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시공하자 사례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천구 공공건축물 시공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 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 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 단계부터 사업 의뢰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1대1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공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 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참여한 시공 전문가를 외부 감독관에 선임하여 전담케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또한 기술시민 감사관의 점검을 통해 하자 우려 부분을 사전에 확인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하자 예방 전략으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공공건축 내실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원 정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원은 관악산 등 근린공원 3개소, 금나래 중앙공원 등 문화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소공원 2개소, 기타 마을마당, 광장이 9개소로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내 주요 관리 대상은 수목, 녹지대 등 조경수부터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 화장실, 야외 운동기구 등 주민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과 안내판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수 정비 인력은 12월 현재 공원팀 소속 공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4명, 공공근로 35명, 총 5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 정비 방법은 공원 청소부터 경미한 시설물 보수는 자체 인력 활용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즉시 보수가 어려운 사항은 유지 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정비 및 관리 방법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전문기관에서 정기시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 및 풍수해 등에 대비 점검조를 편성하여 정기검사와 수시 순찰을 통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 등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은 정기 연간 단가 시행하여 고장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정비 요구가 빈번한 야외 운동 기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된 노후된 공원과 주민들에게 추가 녹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곳은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 반영 후 연차별로 개선 및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어린이 공원 18개소 중 송록, 무아래, 비둘기 어린이 공원 3개소는 재정비 완료하였고 남서울과 중앙 어린이 공원 2개소는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3개소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령 어린이 공원 등 20개소 공원에 근해, 안장교체, 탄성포장 보강, 방수작업 등 84건을 부분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은 총 41개소로 39개 어린이 공원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 공원과 부장천 어린이 공원 2개소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어린이 공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공원은 옥계 어린이 공원과 남서울 어린이 공원 2개소로 2024년 상반기에 4개소 공원에 안내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안내판 정비 시 가시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공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원 안내, 본연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 때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행정 안전국장님, 박인식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현수 푸른미래 수직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올해 행정감사 때 시흥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하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하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호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시흥동 910-1번지 외 세 필지에 설계되었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안을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최초에는 2017년 7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 설계 등 약한 161만 2만 7,700만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동주미센터, 자치회관, 주미 공유 공간과 시흥행궁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 예정이었고 2017년 10월 19일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22년 12월 16일에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시흥호동 복합청사 건축공사 최초 공사 계약금은 얼마나요? 공사비는요? 의원님, 제가 그 공사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고 제가 올해 1월 1일 부임하는 바람에 그 전에 계약금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그 금액도 그 공사 총액도 국장님 인지가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지금 와서 하자가 심각하다는 그 보고를 받고 위원님께서 또 많은 지적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해서 그 이후에 하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전에 거는 제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은 몇 번 정도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횟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이루어졌다고는 제가 보고를 이루어진 들었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면 보통 그 통념상 네. 6번 정도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보통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예, 그 통상적으로 그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조금 일어나는데 간략하게 아주 많은 편은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예. 네, 본 의원이 그 몇 년치 자료를 참 찾기 힘들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건축의 전공도 아니고 찾기 어려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약 한 31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네. 최초는 보니까는 뭐 물론 제가 뭐 한 162억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90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5%가 증가한 겁니다. 예. 근데 증가를 한 것과 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하자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하자를 완전하게 이 하자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를 한 누수된 데를 막으면 또 다른 데가 또 누수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예, 그 이해하시죠? 네네. 네. 그럼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그 제가 부임을 했을 때 40개소 이상의 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자 공사를 실시해서 지금은 거의 많은 부분이 하자가 치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창틀 누수 및 그 지하층 내려가는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 부분 그 한 5개소 정도 네. 그 부분에 여기까지만 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그 현재 지금 그 하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그 확인해 보니까 2020년 하반기 12월 13일입니다. 시설물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민원
감 담당관에서 했어요. 네. 그때 하자 및 보수 요건 건수가 37건이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복합청사가. 네. 그죠? 네. 뭐 지하 2층에다가 지상 6층 뭐 그렇게 평수 넓지도 않습니다. 그 37건이 그 쉽게 말해서 그 감사 그 담당관실에서 건축가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해서 지금 그 정도면은 건물 전체가 하자란 거예요. 37건이 그 조그만 지적이 되거나 그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하십시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하자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하자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뭐 건조 균열이라든지 일부 미미한 균열 부분도 하자로 적발을 했으면 건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개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또 시간이 없어서, 네, 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1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하자가 누수는 몇 년 보증을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면 5년. 그거는 구조 부분의 5년이고 누수 네. 부분은요? 지붕이나 누수 부분은? 누수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누수 부분은 한 3년인가. 네, 3년입니다. 예,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3년이면 2025년 네. 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흥호등 복합청사는 2022년 10월 5일에 기계설비 보수공사 비용으로 8,05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 10월 7일 날 침수 피해 복구 소방공사 비용으로 3,568만 원을 사용했고요. 2022년 12월 4일 3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언제냐면 작년에 여름에 장마가 많이 왔을 때 기계설비, 소방, 전기공사 등의 침수를 됐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신축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정도에 대한 우리 공유 재산 건물이 신축 건물이 그 정도 침수를 정도까지 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하자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즉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게 하자가 발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정말 시공상 설계상 하자인지에 대한 사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기철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현지 천재지변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시흥호등 복합청사가 이치가 그렇게 낮은 이치는 아닙니다. 과장 국장님도 잘 아시듯이 그렇게 낮는 지대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건 물론 물길이 흘러가는 지대는 될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애초부터 제가 볼 때는 방수나 이런 누수에 관해서 그런 설계를 잘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예. 현재 시공 중이나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이나 준공된 공유재산 및 기반 시설에 관한 하자 및 안전에 관한 국장님 혹시 방안을 갖고 있나요? 지금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국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그럼 해주시 바라고요.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 공사 등 하자에 대해 소득표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에 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를 통해 공사 하자 기간 내에 발견하여 처리한다면 지방계획법 시행규칙 제69조 하자 검사 및 제70조 하자 보수 보증 보험률 및과 제70조 하자 보수 보증 금액의 집속 사용 등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하자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잘 네. 참고하셔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반 시설이나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전문가인 저희 직원들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신고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예산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유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선택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간주처리 예산 운영 개선에 대한 촉구와 금천 패션 영화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국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간주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주처리 제도라는 것은 예산 성립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간주처리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간주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제재법상에 보면, 지방제재법 40조를 보면 예산 총칙상에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구 대다수 자치구에서 지금 간주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주처리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공식 예산 용어도 아니고요. 최종 추경 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등으로 표현됩니다. 네. 최종 추경 예산 성립 이후에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회의 예산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제약하고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제238회 정례 구정 질문에서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네. 네. 그 1년 전 이 자리에서 간주처리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노력과 개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불합리한 관행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자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간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사업 설명서를 보완해서 의회에 이제 사업 보고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국장님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네. 그때 뭐 간주처리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네, 맞죠. 네네. 그 본의원도 간주처리 예산 운영이 지방재정 운용상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네. 판단해서 이를 존중하고자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간주처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간주처리는 일단 그 중앙이나 서울시 등에서 이제 의존 재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접수를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예산부서에다 이제 간주처리 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 자금 교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간주처리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 이제 사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서 상에다가 이제 간주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올해 1월 3일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2023년 간주처리 예산 운영 계획을 시달하셨죠. 네네. 네. 월 2회 운영하고 네,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주처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기관에서 재원을 내려주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계획상 보면 추경 편성 전 전액 집행인 경우에 명확하게 추경 편성 전 집행, 추경 편성 전 전액 집행인 경우에 한해 증액분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 편성 전 전액 집행 또는 긴급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회 올해 하셨나요? 올해 20회 301억 했습니다. 21회까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11월 말까지는 네네. 21회까지 간주처리 사업 설명서를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요. 11월 1일 기준 간주 처리된 단위 사업 중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은 46건, 208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1억 원 이상 남은 경우도 20건이나 되었습니다. 저희 2차 추경 편성이 언제였죠? 9월 달입니다. 네, 9월 21일이었습니다. 추경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간주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 전액 집행, 긴급 집행의 건으로는 볼 수 없지 않나요? 의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연중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뭐 일시에 투입되는 재원일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뭐 2월 달부터 해서 연중으로 사업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재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그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간주 예산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본 예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신규 단위 사업이 57건, 네. 167억 9,300만 원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네. 국장님, 간주 예산이 본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일단 중앙에서 간해시 금액을 내려주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한 22건 정도를 간주 처리하지 않고 본 예산에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주 처리된 예산은 결산 승인 시점 이후에 2월 예산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네. 현액으로만 저희가 확인할 네.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즉 세입과 세출 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관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간주 예산은 최종 추경 예산과 별도로 2월 예산으로 차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총칙에다가 명기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제 구조상. 네, 그래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더구나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결산 승인 이후에나 가능한 부분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방비 보조금이 자치구비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 때 이제 편성을 하고요. 내시가 확정이 되면 추경 때 편성을 합니다. 근데 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전체적으로 지방비와 관련된 부분은 추경 때 편성을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추경 때 편성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내시나 이런 게 적시에 내려온다 그러면 본 예산 때 아니면 추경 때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이게 이제 임의로 해서 이제 막 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시기의 적적성이나 예산의 재정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 총칙에 넣어서 간주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 따르면요.
이런 지방 보조금 등이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지방비 부담이라는 게 이제 자치구가 부담이 되면 저희들이 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네. 받고 지금 운영되는 사항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구의회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간주 처리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법적 근거로 삼고 따르셔야 하는데 조금 소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례가 쌓일수록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간주 처리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 간주 처리 안내를 보면 추경 기간 중 간주 처리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 2023년 추경 일정 알고 계시죠? 네. 화면 보여주십시오. 간주 처리 행정 일정과 추경 일정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 계획이 시달된 시점부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날까지를 추경 기간으로 보아 간주 처리는 그 기간에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추경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서 인쇄 제작,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 기간이 거의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보조금이나 특교나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 그 세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네. 진행된 게 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경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행되었고 오히려 평달보다 더 높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간주 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 사항인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총칙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총칙의 간주 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삭제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사항은 2004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예산 총칙상의 간주 처리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선집행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선집행하고 최종 추가 경정 예산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정교부금이든 이런 교부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주 처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다수이고 네. 그 간주 처리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그 거고요. 의결권과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립전 사용 예산 제도는 그 모든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조심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주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 확정에 관한 의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주 처리 예산 운영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좀 앞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히만,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성립되고 나서 의회에서 이미 조정이나 이거에 할 수 없다라는 판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 총칙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주 처리하는 거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사실은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 보고가 추경 때 한 번 되지만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아니요, 말씀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조정을 판례상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건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심의 의결권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예산 총칙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간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고 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서에는 그 보조금 삭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 길게는 안 하겠는데요. 아무튼 차후에 그 부분 보완해서 네. 방안 마련해 주시기 의회하고 바랍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의 금천 패션 영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7월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설립 시 일반 공무원은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전략적 기획을 통한 문화 정책으로 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천문화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문화재단은 2017년도 설립 이후에 양적으로도 뭐 인력과 재정 부분은 물론이고 금천의 지역 문화 예술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 이후에 많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금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중 금천 패션 영화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금천 패션 영화제가 타 자치구 영화제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금천 패션 영화제는 그 오래전부터 우리가 구로공단으로 대표할 수 있는 봉제 산업과 패션 산업의 중심지인 금천구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성 영화제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영화제가 일반적인 주제나 어떤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것에 반해서 패션 영화제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의 역사에서 출발한 영화제고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패션을 주제로 다루는 특색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럼 전국 224개 시군구의 영화제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크고 작은 영화제가 전국적으로 200여 개가 넘습니다. 지역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지역 영화제는 지자체 주민의 문화복지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과 영화제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 부실 운영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금천 패션 영화제도 정책성의 논란, 지역민의 무관심, 예산 낭비, 편향된 영화 관계자들로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제3회 금천 패션 영화제가 마무리된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 패션 영화제는 금천문화재단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의 역할은 어떤가요? 네, 문화재단 정책실은 홍보 활동 그리고 후원 활성화 그리고 대외적인 협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실은 금천 문화예술 전반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 재단 브랜딩 활성화에 기여하고 금천 패션 영화제 사무국으로서 영화제 질적 변화를 추구를 담당해야 합니다. 제3회 금천 패션 영화제 방침서를 보면 영화제 사무국의 구성은 금천문화재단 정책실로 되어 있고 그 역할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영화제 관련 자료에서 정책실의 역할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용역 회사를 선정하거나 개인 인력들마저도 용역으로 고용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화제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네. 사무국장은 이제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구성해서
영화제 전반의 업무를 조율하고 부대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영화제 홍보, 대회 협력, 심사위원회 구성, 개막식 및 전반에 걸쳐서 기획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은 영화제 현장에서 영화제 운영에 관한 총괄 실무를 맡아서 프로그램 구성과 상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영 등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역할입니다. 네, 영화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사무국장 역할에 1회에서는 문화재단 정책실장이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회부터는 정책실의 역할인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 인력에게 용역으로 넘기고 2회 1,500만 원, 3회 1,300만 원의 용역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문화재단 정책실은 기획 단계부터 홍보, 네트워크, 실제 수행까지 모든 영역을 외부 인력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제가 영화제의 특성상 사실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이제 저희가 소규모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정책실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하였으나 좀 전문적인 운영과 영화제에 내실 있는 향후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좀 영화제에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구에서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또 내부에서 다 진행하지 못하고 외부에 기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는 하청의 재하청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패션 영화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회,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역회사를 특정 개인이자 특정 업체에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이 특정 개인은 제1회 금천 패션 영화제 기술팀 스태프였습니다. 이 스태프는 제2회 영화제 개최 즈음에 회사를 개업하고 3개월 후 금천 패션 영화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 회사 대표이자 1회 기술팀 스태프 그분은 다시 제3회 금천 패션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1,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1회 영화제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운영 지원 및 홍보 기획에 2건의 용역을 맡았던 그 회사 대표는 제2회 금천 패션 영화제 사무국장이 되어 용역 사례비로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스태프가 차린 업체가 공개 경쟁을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용역 회사로 선정되고 이듬해에는 사무국장이 되어 용역 사례비를 또 받고 거의 돌려막기 수준의 용역과 인력 구성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계약 과정이 불공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제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문화 콘텐츠인 만큼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을 좀 영화제 현장 경험이 좀 있는 풍부한 어떤 분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1회 때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사를 할 때 결국은 방송 기술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또 어떤 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하청이라기보다는 분야별로 좀 용역을 주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네, 이들 외에도 패션 영화제에는 이들과 서로 깊이 결합된 관계로 보이는 인력들이 1회부터 3회까지 곳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매년 9월 개최되는 서울의 한 자치구 영화제 조직 구성과 금천 패션 영화제 조직 구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두 영화제의 구성원들이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한 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 3회,
복사하기 붙여넣기식의 구성은 겉으로는 화려한 여느 영화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한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업자들의 영화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용역회사만 배불려주는 행사로 영화를 출품한 영화인들의 한 줄 경력으로만 이용될 영화제에 국민의 세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위원장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네. 정윤철 영화 감독입니다. 네. 1회부터 사례비 얼마 지급되었는지 아십니까? 1회는 500만 원 지급했고요. 2회는 1,500만 원, 올해 금년도에는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1회 500만 원이던 것이 2회 3배 뛰어서 1,500만 원, 3회 때는 1,1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사례비가 매번 달라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프로그래머와 사무국장의 사례비보다 적게 받은 경우도 있어서 집행위원장을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집행위원장은 이제 조직위원회의 어떤 실무적인 총괄을 하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좀 정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예.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관련 대내외 활동, 영화제 총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위원장이 대내외 활동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부터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지금 특히 올해는 이제 조금 공간을 이원화해서 운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화의 공모와 상영부터 그리고 영화제의 장소나 기획과 컨셉 부분까지 저희도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 관련한 기업 관계자들과 같이 미팅도 하고 전체적으로 상반기부터 함께 결합을 했습니다. 국장님, 집행위원장님이 장소 기획 컨셉까지 협의를 그거 했다는 같이 말씀이신 건가요? 했습니다. 예. 집행위원장의 역할이 조직위원 각각의 역할이 분리된 거 아니라 모두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같이 의논만 하셨네요. 아니요. 집행위원장이 어차피 집행위원장은 전체적인 네. 기획과 방향을 정하는 차원에서 좀 실무적인 과정에도 같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영화제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영화제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작품을 보는 식견은 물론 스폰서나 재정 확보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영화제의 위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회부터 3회까지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위원장께서 앞서 언급한 매년 9월 개최되는 서울의 한 자치구 영화제의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요. 이 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니까 금천구와 관련된 활동만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다른 구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괜찮으신가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금천 패션 영화제 집행위원장께서는 9월에 열리는 해당 영화제를 마무리하고 10월이 훌쩍 넘어서야 금천 패션 영화제에 투입됩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우리 영화제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없고 아류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집행위원장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용역 검사 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용역 검사 조서에는 기자 간담회 당일 사진, 영화제 개막식 사진 등 사진 6컷이 담긴 A4 한 장의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러한 검사 용역 조서를 제출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러한 용역 검사 조서에 서명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수자는 검수의 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입회인은 검수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진 6컷의 용역 검사 조서에 서명한 사람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정책실은 영화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용역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검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 제한상 모두 다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문화환경국장으로서 문화재단의 관리 감독의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하지 않은 용역사 선정 과정, 불공정한 수의계약, 부실한 증빙 서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만 운영 등 이 모든 것이 허술한 관리 감독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출자 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매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는 부분 내지는 경영 개선 유도 및 평가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3년마다 회계 감사인을 지정하여서 매 사업연도 실적 및 세입 세출 결산서를 감사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체적인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민원 감사 담당관에서 3년에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파악된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 패션 영화제에 대해서는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인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서류상의 보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해서 내년부터 더 보완해서 우리 금천 패션 영화제가 금천구의 대표적인 차별화된 지역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냥 하시는 것만, 지금 하고 계신 것만 지금 대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 지금 별도로 감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가능한 게 있을까요?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금천 패션 영화제 집행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전 방안, 보완 방안 이런 걸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금천 패션 영화제가 금천 의료 제조 산업과 지벨리 단지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패션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성을 살리는 지역 영화제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금천 패션 영화제의 운영의 전반을 살펴보면서 영화제가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금천 패션 영화제가 지역민의 무관심 속에서 업자 배불려주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천이라는 지역성의 의미를 구현하는 산업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축제로 금천 특화산업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로 금천의 산업과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성미 의원님, 한만석 국장님, 노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세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 235동 출신 엄샛별입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전에 이제 14개월이 된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최근 금천구 의회 미래발전연구회에서 진행한 카이스트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출산율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0년 이상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아 이에 따른 출산율에 따른 정책과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율보다 태어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강의가 와닿았습니다. 저출생의 불편한 진실 앞에 이제는 한 아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삶의 질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금천구가 얼마나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금천구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위한 방안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로 연수를 앞두고 구정질의에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은 노키즈 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들어보셨다면 어떤 단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들을 동반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키즈 존은 말씀해 주셨듯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관내에도 수많은 카페와 음식점들에 노키즈 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온전하게 걷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유아차가 필수인데 유아차는 상점이나 상가에 문턱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천구는 문턱이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턱이 존재하는 상점이나 상가가 매우 많습니다. 노후된 상가 건물,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층 이상의 시설은 모두 물리적인 노키즈 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평균 4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조미가 덜 되거나 식감이 부드러운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먹는 아이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 용변을 보는 일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요소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도 본의원은 수동적인 노키즈 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영유아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을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중 이제 기저귀를 갈고 아이가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몇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서울 퀴즈 오케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 자료는 뭐 최근 정보는 모르지만 지난 6월까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한 500개소 정도의 음식점들이 노키즈존에 반한 오케이존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또는 그러한 음식들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했다는 의사를 하면은 그분들에게 그 영업주들에게 아마 1회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아이들이나 그 대동한 부모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관내에 우리 금천구의 공공시설 중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간이 몇이나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부서에 요청해서 받고 뭐 실제로 확인한 자료도 있지만 이 정도는 기초적인 거는 구정질이 앞서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공간의 수유시설 정보는 14곳이고요. 이 14곳 중에 저희 공공기관, 그러니까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14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안에서는 지금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이 공간 중에서 저희가 그 관리 점검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한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공간을 방문을 했을 때는 또 관리 점검표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기관 안에서 그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관내 그 통합 사이트에서 12월 4일 기준 시설 대관이 가능한 35곳 중 단 한 곳도 없고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그리고 관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21곳 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아숲 체험원에도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또 영유아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주무부서인 가족정책과가 진행하는 행사도 금천구청 12층에서 진행한다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청사 내에 존재하는 수유실이 어디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예,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유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한쪽에 있는 거는 저희 민간시설의 관내에 있는 민간시설 쇼핑몰에 있는 수유시설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게 저희 민원실에 위치되어 있는 수유실 사진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지금 사진이 작아서 크게는 보이지 않으실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세면이 가능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용변 처리를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갖춰져 있고 저희는 용변 처리 가능한 시설이 물티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변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릴 수 있는 휴지통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공간이 혹시 시간은 언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모의 수유실 관련해서 뭐 직접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원 여건과 그 종합 민원실이 운영하는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말에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서는 아이들이 수유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유실이나 안내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1층 로비가 지금 환경 개선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또 저희 가족정책과 협의를 통해서 그 수유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저희가 주말에는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운영할 수도 없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제정했던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는 이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변을 보는 일, 먹는 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게 어떤 특정 시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특정 세대에 대한 또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금천구가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그 구청사 앞에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특히 휴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금 1층의 수유실에 대한 의원님에 대해 그 걱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내년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OK존이 금천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OK존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2층에 위치되어 있거나 노후된 상점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노키즈존이 아니어도 뭐 수동적이고 물리적인 노키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거나 이동이 불편한 약자분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한 명의 아이를 축하하고 금천구에서 환영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이동은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고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고지대 특성상 승용차가 없이 대중교통에 의지해야 하는 수많은 저소득층,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노년층, 장애인 등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가 없다면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비단 시흥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특성상 마을버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을 위하여 마을버스가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질의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만든 PT에 페이지를 2개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상 페이지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넘겨주시고 이 페이지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 순서가 지금 좀 뒤섞였는데 페이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현재 마을버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 요즘 마을버스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21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축되거나 휴업된 버스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86대의 버스가 운행되었는데 현재 지금 13대가 감축돼서 7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부분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다른 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업체나 배달업계로 이직을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현재 감축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은 이번 정례회의 윤영희 부의장님 질의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요. 놀랍게도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16년, 2021년 구정 질의에도 국장님은 다르지만 답변은 유사합니다. 그 영상이 있는 PT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리며 유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건설국소가 4건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구민 불편 민원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는 6개 업체 10개 노선에 총 8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업체의 18대 차량은 2011년 이후 증차 차량 또는 신설 노선으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수가 감소되어 마을버스 업체에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금천 01-1번 노선은 2021년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총 5대가 휴업 중이고 금천 01번을 비롯한 노선 운행 대수나 횟수를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 01번, 05번, 06번, 07번, 11번 5개 노선이며 운행 횟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 01, 05, 06, 07, 08, 11번 등 6개 노선입니다. 마을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배차 간격 불편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마을버스 업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휴업 노선의 경우에도 운수업체의 휴업을 종료하고 조기에 정상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 사항 등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 등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차량 소음 등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 사항은 수시로 운수업체에 요청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1년도부터 진행됐던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해결된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마을버스의 적자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도 조정이 되어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민원은 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굉장히 주민분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8월 12일에 그 버스 요금이 300원씩 인상돼서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의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통계로 봐도 9월부터는 재정 지원 업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버스 운송업체에 요구하는 거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마을버스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결국은 처우 개선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을버스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이익이 이 업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이고 그 업체에 돌아가는 돈이 결국 마을버스 운전하는 노동자분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범일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더 적자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받는 업체 명단에도 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으로 계속 감축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민원 현황을 지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수는 집계된 것만 498건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현황은 불친절 남포군전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간담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운수업체를 방문해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또 행정 지도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된 건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2023년에 몇 건이 진행됐을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상반기에 3월에 우리 운수업체 전체를 모아서 한 번 했고 전체적인 부분 한 번 했고 나머지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은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수시로 진행된 간담회에 대한 자료나 근거나 보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 아마 일부는 있을 것이고 아마 간단하게 가서 안내나 아니면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 지도하는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된 간담회는 3월 9일 한 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은 지금 추워지고 있는 겨울철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행정 지도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운행 시간 미준수 운행 및 임의 운행에 따른 행정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규정에 따르면 사업 5일에서 10일 정지, 과징금 20에서 4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은 운행 시간 미준수 운행 및 임의 운행에 따른 행정 처분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관련한 행정 지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 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행정 지도가 진행됐다면 저는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특히나 민원이 하반기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록도 남지 않은 행정 지도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민원인 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거나 우리 교통 여건이 나아져서 충분한 상황을 이해할 정도의 지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천 01번의 경우는 현재 3, 4분으로 되어 있는 배차 간격은 길게는 15분까지 5배가 넘도록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이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는 충정소 행위나 점검을 위해 운행 중간에 차량에 내려서 다음 차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방적인 배차 간격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고가 되었다면 지금 마을버스 운행 현황의 3, 4분이 아니라 3분에서 15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업체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감축운행 신청을 하고 저희는 감축운행 신청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축 운행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신고 사항으로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하셔서 지금 감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제 운수업체의 어떤 여건들이 이제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지금
부족해서 일어나는 상황도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운수여객 자동차법 이런 부분을 봐도 구청으로서 버스 업체에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보면 이제 개선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일시 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근데 사업 일시 중지를 내리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한테, 이용자한테 돌아오고 있어서 결국은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과징금이 부과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과징금의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천은 20만 원, 그리고 2천은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법적으로 좀 버스 업체를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와야 된다.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과징금을 부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과징금은 저희가 그 버스 배차 간격을 지연으로 인해서는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배차 간격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이게 민수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다는 어떤 상황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고민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20만 원, 40만 원을 부과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만 원, 40만 원은 버스 업체한테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과징금 적용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행정 규정들을 따라 주셔야지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이 지금 현행에 현행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진행하지 않으시면 이에 따른 불편은 금천구 주민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운수 업체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릅니다. 계속 지금 운수업자들이 주장했던 저희 그 감축의 사유가 방학 및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가 더 이상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이제 코로나는 다 끝났고 그리고 버스 승객이 코로나일 때는 코로나의 어떤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버스 타는 걸 꺼려 했겠지만 이제는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재정 적자를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운수업자들이 감축 운영을 했던 협의 사유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상으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원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구정 질의를 통해 코로나 이전 배차 간격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금천구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종료 시 감축된 내용을 활용하여 마을버스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종료되어 일상으로 회복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준수된 배차 간격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운수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정상 운영으로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흥 3동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증설을 위한 시흥 3동 발전 방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서울시의 관문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관문의 역할을 하는 시흥 3동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과 비교가 명확한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 고속도로의 잘못된 설계로부터 낙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가 시흥 3동 주민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석수역을 가기 위해서 시흥 3동 주민은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안산선 석수역으로 가기 위해 또 다른 위험 부담을 주민만이 껴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입구를 지나 왕복 10차선인 시흥대로를 건너는 모든 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석수역 추가 출입구를 요구하는 모든 주민의 생각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 3동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의드리니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유독 시흥 3동에서 석수역 역사회복 추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주민분들이 추가 출입구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흥 3동에서 석수역을 가려면 두 개의 큰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추가 출입구를 편의성 부분에서도 요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계획된 게 추가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아마 서울시 관내에서 지하철 출입구가 하나로 계획된 곳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출입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신안산선 석수역은 당초 2021년 계획된 동측 출입구가 사라지고 주택가 하나 없는 출입구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이동 편의가 아닌 공사 비용만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이에 항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출입구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시흥 3동의 주민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해 정책적 경제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추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 편익 비용비가 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경제성 추가 출입구 신설에 따른 그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사업비는 한 454억, 그리고 경제성은 0.22로 매우 낮게 도출되었습니다. 네. 최종 보고의 보고자료 종합 결론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결과 B씨가 0.22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은 경제성 개념보다 안전성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험 요소가 충분히 내재된 대심도 수직터널 정거장 추가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은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씨는 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그럼 어느 정도 수치라고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있다 하는 것은, 1 이상, 비용 편익비가 1 이상 돼야 되는데 0.2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추가 출입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했던 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이 나오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이 용역 추가 출입구 신설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이고 그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라는 게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 출입금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지금 경제성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또 질문을 이어서 하고요. 우리 이제 조사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출입구 신설을 위해 필요한가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영역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겁니다. 추가 출입구. 그러면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영역 결과를 가지고 아마 검증하는 작업을 할 거고 서울시에서도 함께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공공을 위한 사업이 경제성 타당성으로 결정된다는 기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천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제도 안에서 현재 안정성 개념으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성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그 이태원 사태 이후에 전 국가적으로 또 모든 국민이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저희가 추가 출입구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PT 화면에서 저희 대림 삼거리역 자료 보여주십시오. 네, 동작구는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 그 BC 값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체계 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0.6이었던 BC를 1.6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동작구보다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시흥 3동의 위기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보고에 BC를 올리기 위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회 당일 서울시 최기찬 의원님께서 서울의 관문도시답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그 10m 왕복 시흥대로 차선에 만들자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하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또 이 건설을 했을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작구 대림 상거리역 그 지하 출입구 관련해서 저희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대림 상거리역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는 사실은 그 지하 연결 보행 통로를 지금 200m 정도 지금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중간에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전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간 보고회 당일에 그 최기찬 시의원님께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을 때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도 요청드렸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출입구 신설 관련한 용역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용역 업체가 대규모 또 주차장 건설 아니면 유치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인력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바로 이렇게 뚝딱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지금 말씀드린 이 대안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금천구 안에 시흥삼동 석수역 추가 출입구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의 관문도시인 금천구의 명성을 알릴 수 있고 그 관문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철제상가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기부 체납으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비용을 줄여 지금 BC를 낮출 수 있는 계획안도 충분히 우리 최종 보고서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앙철제 종합상가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에 같이 연결하기에는 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전혀 이렇게 따로 떼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되는 어떤 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시흥 3동 주민분들은 신안산선이 개통되기 전에 추가 출입구 확보가 온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런 점을 오해받지 않고 금천구에서 확실하게 시흥 3동 그 석수역 추가 출입구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을 해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럼 내년도 계획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은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은 금천구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완공될 시기에 비하면 많이 늦은 사업입니다. 주민의 간절함에 겉보기에 그럴싸한 답이 아닌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상처받고 소외된 시흥삼동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세별 의원님, 김건탁 국장님,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제2차 정례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